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법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법령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응용 문제가 참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법령의 내용들을 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매일매일 꾸준히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석규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주택법을 두 번에 걸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도 이 중요한 과목인데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주택법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제 현업에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 그래서 주택법은 좀 성심을 가지고 좀 잘 해놓으면 점수도 잘 나오고, 일단 얘도 지문이 좀 짧게 나옵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실전에 나갔을 때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 뉴스 나올 때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주택법 절반을 할 텐데, 주택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할 텐데,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법은 이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숙박시설, 건설 건물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 그러면 제일 먼저 주택의 정의를 할 텐데, 주택이라 하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만을 주택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건축물의 일부도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아파트 같은 구분 건축물은 주택의 일부단 말이에요. 일부. 그러면서 주택의 종류를 할 텐데, 단독주택이라는 개념하고 공동주택이 나와요. 자, 이게 우리 건축법 시간에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건축법 문제인지 주택법 문제인지 명석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주택법에서는 일반에게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데, 여기에 지금 건축법에서 본 공관이라는 게 없어요. 일반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법 문제 풀다가 단독주택의 종류를 물어보면 3가지밖에 없다는 것. 공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건축법은 공관이 들어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개별 개념은 건축법을 빌려다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3가지.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에 기숙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주택법 문제인지 건축법 문제인지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이 3가지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이 기숙사는 다른 용도로 준주택으로 분류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5계층 이상이고 4계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이 개념은 건축법하고 똑같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관련된 지문은 자주 나옵니다. 국민주택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해서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라는 얘기는 국가 등의 공적인 주체가 짓는 주택,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데, 그러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면 절반만 맞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재정의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 기금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것도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분화가 됐으니까 지문으로 잘 안 나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라는 지문은 워낙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국민주택은 이 규모 이하로 짓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용도로만 서 있는 전용 면적이 1호라고 나와요. 호. 얘는 단독주택을 얘기할 때는 호라고 하고 또는 1세대라고 나오는데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고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5.7평.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호당 세대당 85 이하여야 한다는 것. 그럼 100제곱미터짜리는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85 이하인데 만약에 수도권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 지역이라면 호당 세대당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한다는 것. 그러면 이 부분 시험 낼 때 학생들이 85나 100제곱미터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틀리게 냈냐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이라고 낸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데 읍면이라면 100까지 허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잘 틀리는 부분인데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전부 민영주택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주제가 좀 뜨고 있는데 리모델링의 개념에서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또는 정축하는 행위인데 이 정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 이제 안전진단도 가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축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 할 때는 사용검사나 또는 사용 승인 받고 15년이 경과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파트 리모델 한다라고 하면 사용검사 떨어지고 15년 이상 지났으면 기본적 요건을 댄 겁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세대별 전용 면적의 30%, 그럼 전용 면적이 30평짜리 아파트면 9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5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단지라면 40% 이내까지 정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세대별 면적이 늘어나는 정축을 하기 위한 리모델을 하는데 30% 늘어나는 정축을 하겠다라고 할 때 세대별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34평 단일 아파트를 리모델할 때 1000세대다. 세대별로 1억을 내게 되면 1000억 원으로 건설회사 선정해서 리모델 공사할 텐데 세대별 부담금이 늘어나면 리모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리모델을 자꾸 해야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면 세대별 면적은 줄어들고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을.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면 150세대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1억씩 내지 않고 6천만 원 정도 내고 전용면 좀 덜 받고 그럼 150세대가 늘어나면 이거 일반 분양을 해서 건설회사가 이익을 낸 게요. 그러면 리모델 결의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하려면 15% 이내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세대수 늘리려고 하다 보면 용적률 건폐료가 안 맞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이걸 수직 정축형 리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으면 이 위에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위로 몇 세대를 더 올리는 거예요. 이걸 수직 정축형. 그러면 얘가 시험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정축하는 수직 정축형 리모델 할 때는 15층 이상 아파트면 3계층까지. 그럼 이 아파트가 25층짜리면 28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층 이하 아파트라면 2계층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아파트가 12층짜리 아파트다 최고층이. 그러면 2층만 더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 25층이다, 15층 넘어간다,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 정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는 기본적으로 15층 넘는 아파트는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만 올라간다. 세대수 늘릴 때 15% 내에서 15년 경과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숫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오면 요새 이제 몇 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300세대 미만의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가 85니까 주택으로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셋 중에 하나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으로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지형 연립으로도 지을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대를 하나의 단지 형태로 짓는 거예요. 또는 원룸으로 지을 때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틀리게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으로 지을 때는 세대별 전용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만 해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30이었으니까 30으로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룸은 세대별 면적이 50 이하로 해야 되고 욕실, 부엌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원룸이죠. 그런데 하나의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돼요. 둘, 셋 모여서 분양받거나 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법을 또 재작년도 개정을 해요.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칸을 막아서 두 칸으로. 그러면 저 분양이 더 잘 되니까. 그러면 원룸형 주택 나오면 정답은 전용 면적 50 이하라는 것.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을 때는 두 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이제 대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40평, 50평 넘어가면 방이 4개, 5개 나오고 화장실 2, 3개 나오니까 리모델하거나 재건축할 때 현관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방이나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이용하도록. 그래서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세대인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노후 대책 안 됐으니까 일부를 방 2개, 화장실, 부엌을 만들어서 부담금을 더 내면 되니까 그러면 내 50평짜리가 나는 34평을 쓰고 15평을 별도로 공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월세 80만 원 나오면 노후 대책이 되게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할 때 힘든 걸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주기 위해서 공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러면 50평 내 아파트를 현관 별도로 만들고 방 2개 따로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로 등기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별도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의 일부를 세주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도록이라고 지문을 자꾸 내는 거예요. 없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한다는 것.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부. 왜 경량이냐? 나중에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단지 안의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그러면 900세대 아파트면 300세대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공사하라는 얘기예요. 3분의 1 기억을 하시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단지 전체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출제되면 그러면 별도로 그 부분을 구분 소유할 수 있냐 없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을 수 있냐, 이걸 3분의 1, 2분의 1 장난치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을 지을 때 등록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을 지을 때 사업 주체는 등록업자와 그다음 주택조합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등록업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업자가 누구냐면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자 예외 빼고 이상을 짓거나 또
1만 이상 연간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만이라고 하면 잘 외워질 텐데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을 짓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해서 이걸 팔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에 사업자로 등록한다. 이 등록한 민간 건설업자를 등록사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어떤 의미로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라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등록한다는 것 또는 연간 30호 30세대로 시험 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이상 돼야 된다는 것. 법인일 때 개인은 6억.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을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대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1명 이상 확보한다는 거 하고 사무실 면적이 얼마 전까지 22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라고 했는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라고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럼 시험을 낸다면 22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고 내면 틀린다는 것. 그 다음에 등록업자 결격 사유란 말은 이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을 지어서 팔 수 있는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실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성년 피한정 후기는 예전에 검치산 한정시산자거든요. 이 사람들이거나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거나 또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자, 쉽게 말하면 징역 살고 나온 지가 2년이 안 됐다면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 자, 여기서는 선고유예는 죄 없어 무죄인데 집행유예는 죄를 유죄를 선고는 했어요. 형의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집행유예 3년이라고. 그 유예 기간에 있으면 안 돼요. 집행유예 기간에 끝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공법상 결격사의 공통사항이라 나중에 다 외워지는데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해서 집장사를 하고 있다가 법을 위반해서 말소가 당했다. 그러면 다시 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 자, 시험에서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등록업자 통제라고 해서 등록을 해서 집을 짓고 있다가 요에 해당하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제라고 하는데 꼭 기억할 점은 반드시 말소해야만 하는 사유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2억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기업과 미엄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딴 사람에게 대여 빌려줬다면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객관식은 뭐라고 내냐면 등록증 대여 등을 한 자에게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 기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내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 정지로 끝날 게 아니라 이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 그래서 거짓, 이거 예전에 조문은 사위, 그 밖에, 즉 사기쳐서 등록했거나 증을 빌려준 사람들은 반드시 말소시켜버린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가장 주택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택조합이에요. 이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 만드는 게 지역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어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즉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럼 여기서 지역직장 두 개는 내 집을 마련할 목적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있는 집을 리모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그러면 여기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주택조합은 거의 시험 나오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때는 무주택자가 기본이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가 조합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겠지요. 공동주택 15년 된 걸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아까 리모델, 증축 15년 경과된 것. 그래서
주택조합 3개 중에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하기 위해 만드는 건 리모델링 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들면 직장. 같은 지역에. 그러면 서울시 안에 내가 직장을 안 다녀. 직장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 주소된 사람들끼리 지역주택조합 만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직장이나 리모델은 법적인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할 때부터 업무 추진비를 2천, 3천만 낼 때 간부들이 이걸 사고치고 도망가고 잠적을 하고 고소 고발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자 모집할 때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고 막 들어갔다가 분양 못 받는다는 거.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땅을 사서 집을 스스로 짓는 거예요. 보통 건설회사가 사서 분양하는 것보다 한 15%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데 땅을 확보를 못할 때 이것이 10년, 20년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조합은 3가지가 있는데 조합 설립할 때 어떻게 하냐. 설립에 인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누구한테 가냐면 시군구청장한테 간다는 것. 세종시, 제주도를 빼고 시험 내니까. 그 다음에 설립 신고라고 간편하게 하게 해줘요. 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의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시험 낼 때 뭐라고 내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내면 틀리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 대상은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일 때만 신고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원래는 설립 인가받고. 자, 여기서 지문에 인가받은 사항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는다 하면 틀리다는 것. 그 다음에 조합원의 구성은 나오면 주택조합 아까 3가지 중에 지역, 직장, 리모델이 있었는데 리모델 조합원 제외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2개는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은 확보를 해야 돼요. 만약에 500세대를 지역조합원 아파트를 짓고 싶다. 250명 확보해야 돼요. 최소 2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리모델 주택조합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낼 때 리모델 주택조합을 포함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확보하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할 때 누가 조합원 될 수 있냐. 이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택 조합원의 요건인데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부터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이거나.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주택자인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고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그 다음에 한 명에 하나여 세대원 누구라도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정도는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내겠죠. 60, 80이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되려면 무주택자도 되지만 85 이하 한 채 정도는 가져도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같은 지역의 주소가 6개월 이상 돼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중개업자로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요건 똑같은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하나의 소유한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이란 말 나와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라면 저는 주택이 없을 때만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직장주택조합원 될 때도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져도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그런 직장주택조합이다.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일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법인의 건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직장이란 말 나오죠.
근무하는 이런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지역조합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은 보세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라고 하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리모델 하려고 조합 만들 때는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낼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결이란 말은 동의거든요, 옛날. 그 다음 동의와 그 다음에 각 동별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있으면 전체의 3분의 2, 동별 과반수, 그 다음에 동을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한 동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서 들어간다. 그때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의 3분의 2와 동별 과반수, 동만 하면 동의 3분의 2 동의 얻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리모델 뺀 나머지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된다는 것. 예외 빼고 사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택법이 1편인데 자꾸 반복해서 용어를 내 걸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자, 주택법 1강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규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택법 전반부 살펴봤는데요. 이 주택법은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많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